자, 오늘은 2022년도 2회 CBT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는 2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교재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 교재가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모두 필기를 할 수 있는 좀 여분의 종이를 준비를 해 주세요. 자, 최외곽전자 2개 또는 8개로서 불활성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험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의 원소들 기본적으로 20개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20개의 원소가 기본적으로 위치나 원소의 기호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C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쓰고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을 쓰죠. 자, 이렇게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아래에는 그 원소의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위로는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원자의 번호는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또는 그 이후의 원소들은 그 이상으로 그 순서대로의 값을 그대로 숫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번호가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원소의 번호는 이 원자의 전자수와 같고 또 양성자수와도 같습니다. 전자수와 양성자수와 같다는 것은 이 탄소가 6번 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6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도 6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질소, 산소 이 순서대로 마이너스의 개수, 플러스의 개수가 각각 이 원소의 번호 개수만큼 있다는 뜻이고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이 원자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즉, 원자량이 되겠죠. 자, 원자량은 이 원자 번호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홀수이게 되면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고, 짝수라면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위의 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원소가 있다는 것은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 안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이 전자수입니다.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를 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그 최외곽전자가 2개 또는 8개가 되는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소가 일단 몇 개의 전자를 가지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번부터 보시면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11번 원소이고요. 11번 원소라서 이제 원자 번호가 11이 되고, 자, 브롬의 경우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브롬을 어디서 자주 볼 수 있냐면 할론 1301, 뭐 할론 1211 이런 것 같은 그 할론 소화약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브롬은 할로겐 화합물에 해당하는 원소이기도 한데, 일단은 브롬은 35번이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35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2번, 3번, 4번도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질소는 7번이고요. 염소는 17번입니다. 3번에 탄소는 6번이고요. 붕소는 5번이죠. 다음에 4번에 헬륨이 2번 원소, 그리고 네온이 10번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별로 번호를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자,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들이 이 개수만큼 원소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으로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러니까 돌 수 있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8개, 그리고 세 번째 궤도에도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개수가 달라지지만 우리는 위험물 산업기사에 합격하기 위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자 2개, 두 번째는 전자 8개, 세 번째도 8개 배치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자, 나트륨은 총 11개의 전자가 있죠. 자, 이 전자가 각 껍질마다 이 궤도를 하나하나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궤도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첫 번째에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에 1개, 이렇게 해가지고 2개, 8개, 1개로 전자가 배치됩니다.
자, 브롬의 경우에는 약간 그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에는 8개, 세 번째에는 18개, 네 번째에 7개가 되는데, 자, 이 배치는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많은 이론이 필요해서 이렇게 배치된다는 걸 아시기보다는, 자, 브롬은 할론소화약제에 들어가는 할로겐 원소다. 그래서 FCl, Br, I 이렇게 원소를 활용해서 할론소화약제를 쓰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C를 제외한 이 원소들은 할로겐 원소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브롬은 할로겐 원소고 마지막에 7로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치가 28, 18, 7이다. 요거는 이제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번에 질소는 전자가 2개고요. 또 전자가 그 다음 칸에 5개 배치가 됩니다. 자, 염소의 경우에는 2개, 8개, 7개 배치가 되고요. 탄소는 2개, 4개, 6개니까 붕소는 전자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3개 배치가 됩니다. 자,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네온은 2개, 8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저희가 쓴 이 해설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개수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장 마지막 개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자, 이 숫자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이 숫자는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주기율표상에 이 원소가 들어가는 세로 줄의 번호랑 연관이 됩니다. 즉, 나트륨은 1로 끝났죠. 1로 끝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첫 번째 줄 1쪽에 해당하는 원소가 되고요. 자, 브롬은 7번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 할론소화약제를 통해서 이게 할로겐 원소다라는 것을 더 친숙하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l, Br, I 중에 FCl 다음에 나오는 원소가 브롬이고 그 줄은 17쪽에 해당하는 줄이다. 자, 질소는 5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15족, 그러니까 3, 4, 5, 6, 7, 8의 경우에는 앞에 10을 붙여주셔야 돼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7로 끝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7번째 세로줄 17쪽에 있다. 산소는 4번째 세로줄인 14쪽에 있다. 붕소는 3번째 세로줄인 13쪽에 있다. 헬륨은 2로 끝나고 네온은 8로 끝나죠. 자, 근데 헬륨의 위치를 보시면 수소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 가장 오른쪽에 헬륨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율표에 헬륨이 중간을 건너뛰고 이쪽에 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진 원소들끼리 같은 세로줄에 묶이는 것이 주기율표에서 말하는 족이기 때문에, 자, 헬륨은 전자를 2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네온에 해당하는 최외곽 전자 8개를 가지는 이 18족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헬륨은 2개로 끝나지만 2족이 아니라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에 들어갈 수 있으면 18족,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불활성 기체 이 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불활성인 것을 찾을 때 가장 마지막이 2 또는 8로 끝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이고요. 20도씨에서 4리터를 차지하는 기체가 있다. 동일한 압력 40도씨에서는 몇 리터를 차지하는가? 자, 이 문제는요, 기체라는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하시면 기체는 온도, 압력, 부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는 전 단계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T1분의 P1, V1 이렇게 쓴 거예요. 자,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고 P는 압력, V는 부피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철에 타이어가 좀 더 압력이 올라가고 부피가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공기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부피가 좀 쪼그라드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풍선의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모두 기체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T1분의 P1V1이 되고, 자, 같은 기체 안에서는 이 값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5번 문제와 같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식을 첨자만 다르게 해서 T2, V2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여기까지예요. 20도씨에서 4리터를 차지하는 기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40도씨에서는 몇 리터를 차지하는가? 리터는 이제 V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압력은 동일한 압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1하고 P2는 같은 상태고요. 자, 문제 앞쪽에서 제시된 조건은 V가 4리터다 이거죠. 그리고 온도의 경우에는 20도씨가 절대온도 273하고 더했을 때 총 293켈빈이 된다 라는 이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온도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온도 값을 더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요. 자, 오른쪽 거는 P2, V2, T2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 자, 일단 P1과 P2는 같다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P1과 P2는 같고요. V2는 지금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몇 리터를 차지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상황의 온도는 40도씨죠. 근데 이 40도씨를 그냥 대입하면 안 되고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73을 더해서 313켈빈으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시한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고 293분의 P1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오른쪽 항은 313분의 P2V가 없는 상태. 자, V도 구해야 되는 상태. 이렇게 될 텐데, 자, P1과 P2는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서로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값이 V2가 되겠죠. 자, 그래서 V2만 남기고 이항을 하게 되면 293분의 4, 313이 넘어가면서 곱해주면은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고요. 뭐 값이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학용 계산기에 자, 솔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P1, P2는 서로 같은 값이니까 제외를 한 다음에 이 293분의 4를 누르고 알파인가 시프트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는을 누르고 313분의 미지수 x를 해주시면 바로 솔브 기능을 통해서 V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계산한 답은 4.27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였고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연력학체 몇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자, 이거는 지금 연력학 몇 법칙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법칙을 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력학 법칙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은 제1법칙이죠. 2법칙, 3법칙, 그리고 4법칙이 아니라 0법칙 이렇게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열에 대한 정의를 한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에너지 보존의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는데 처음 높이만큼 올라가지 않고 일정 부분은 열이나 마찰이나 소리로 바뀌면서 높이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다. 자, 이런 설명들은 사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쪽 화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질이란 말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법칙으로 고칠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보다 어지르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시간도 써야 되고 제자리에 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근데 뭔가 어지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방을 어지르거나 뭐 화장실을 쓰면 쓸수록 더러워지거나 이제 사람이 살면서 지저분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것을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연력학 3법칙은 그럼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엔트로피가 0이다,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가 0이다 라는 것이 연력학 3법칙인데, 자, 엔트로피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물건을 자꾸 어지르고 뭐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엔트로피가 0이다, 어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지르지 않는 것이 모두가 딱 맞춰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가 0이다라는 건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나온 법칙입니다. 자, 절대 0도라고 하면은 영하 273도씨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영하 273도씨는 사실상 어떤 물질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법칙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연력학 0법칙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으로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자, 어떤 물체 A가 있어요. 근데 A랑 B랑 온도가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C랑도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 A랑 C도 당연히 온도, 열평형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0법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0법칙을 정리해 두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절대 0도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 라는 건 몇 번이 답이 될까요? 바로 연력학 3법칙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여기도 이제 뭔가 위험물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20번 안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다 일반화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HCl과 반응하여 염산염을 만든다. 그리고 니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다. 니트로벤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위험물표를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CaOCl2 용액에서 붉은 보라색을 띈다. 붉은 보라색은 또 뭘까? 그래서 제가 이 수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번째 힌트 빼고 1번하고 3번은 힌트인 듯 아닌 듯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 니트로벤젠으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에다가 NO2라는 니트로기가 들어간 게 니트로벤젠이에요. 그러면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다. 환원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어떨 때 환원이라고 하냐면 산소가 빠져나갈 때, 수소가 들어올 때, 그리고 전자가 들어올 때, 산화수가 감소할 때, 이럴 때를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는 정반대의 경우가 산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소로 환원한다는 것은 수소가 추가된다. 또 반대로는 산소가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산소는 빠져나가고 수소는 추가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O2가 빠져나가고 수소를 이 자리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H2가 되죠. 벤젠의 NH2는 여기에서는 이것을 아민기라고 하는데, 벤젠 아민이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은 아닐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1번 해설과 3번 해설은 그렇게 위험물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니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하여 만든다. 환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벤젠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벤젠에 있는 작용기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벤젠에 메틸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톨루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벤젠에 OH가 있으면은 수산화 또는 알코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페놀이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벤젠에 들어있는 작용기를 벤젠 작용기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전혀 다른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위험물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황석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해서 음극 63.54g의 구리를 석출시키고자 한다. 자, 이런 전기가 나오는 이런 문제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 문제의 중요도는 별표 3개 만점에 3개 정도로 저는 매기고 싶어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1F라고 쓰고 얘는 패러데이라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할 때 패가 I예요. 어이가 아니고 패러데이 이렇게 쓰고요. 패러데이는 96,500C, C는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이라는 것은 1A를 1초 동안 흘렸을 때의 전기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패러데이 법칙의 단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96,500쿨롱의 전기량을 흘리게 되면 그 안에서 1g 당량만큼의 금속이 석출된다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1g 당량이라는 건 뭐냐?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리고요. 하나는 물을 전기분해했다. 이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경우에는 E+가 되고 물의 경우에는 H2O2가 될 때 H를 마이너스로 두 개가 생기니까 자, H2가 분해됐을 때 H2O2가 되는데 자, 두 개의 물이 분해가 돼서 두 개의 수소를 만들고 1몰의 산소를 만들고 이 상황에서 몰수비로 했을 때 두 개의 전자가 이동한다 해가지고 여기도 2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리에 대한 문제니까 그 구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구리는 기본적으로 이온이 될 때 전자 두 개를 뺏겨서 E+의 이온을 그러니까 이가 양이온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분모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원자량을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의 값이 1전기량입니다. 자, 이거를 나눠보게 되면은 나누기 2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죠. 31.77g이 되는데 96,500쿨롱을 이제 흘리게 되면은 31.77g의 구리를 석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96,500쿨롱으로 31.77g을 석출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몇 g을 원하고 있나요? 63.54g을 석출하고 싶어요. 지금 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배를 석출하고 싶으면 그 전기량도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96,500에 2배가 되는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96,500쿨롱에 곱하기 2를 한, 즉 193,000쿨롱의 전기량이 필요한데 자, 이 쿨롱이 어떤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A를 1초 동안 흘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쿨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10A가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초 동안 했을 때 193,000쿨롱이 될 수 있느냐? 자, 이때의 초는 10을 이쪽으로 보내서 나누게 되면 10분의 193,000.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세크라는 초의 단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이 소요되는가? 아워의 개념이죠. 그래서 한 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3600초를 한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전체 값이 5.36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패러데이 법칙은 보통 어떻게 풀게 되냐면 자, 여기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96,500쿨롱으로 구할 수 있는 금속의 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96,500쿨롱으로 구할 수 있는 금속의 양은 이 원자가 이온이 됐을 때 전자를 몇 개 얻는지 또는 몇 개 잃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화학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험물을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물의 분해에서 나온다면 여기도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
그 구하라는 것에 나누기 2 이런 문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63.54를 한 이유는 이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2개 빼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가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량으로 나누고 그 값이 96,500쿨롱으로 석출할 수 있는 양이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양을 석출할 때는 몇 쿨롱이 필요한가?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끝나고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것을 한 번 더 꼬아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버전에 해당하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